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일신입니다. 미국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지금 2022년 12월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고 한국은 이미 새해가 됐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고요.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찾아뵙고 세배 올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 이렇게 함께 평소에 갖고 있던 마음을 절을 올립니다. 네, 내일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월 1일 하루는 방송을 안 하고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2022년 마지막 회로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늘 이제 1월 1일이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023년도 2022년 마지막 날 이 뉴스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월 30일, 한국 날짜로는 2022년 12월의 마지막 날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였습니다. 북한이 보통 이제 연말에 최고로 여러 가지 이제 당에서 어떤 그 이벤트도 있고 하는 때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는 평양에서 조금 남쪽 황해도에서 동해를 향해서 발사를 했고 그리고 고도도 낮고요. 비행 거리도 길지 않았습니다. 217마일, 고도 62마일. 어떠한 그 피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타적 그 경제 수역에서 한 200헬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37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잘 하지 않는 이 같은 그 미사일 테스트를 왜 했는가 하는 것은 역시 한국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이 하루 전에 한국 분들도 예고 없이 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었잖아요. 라켓 발사. 그런 것에 대한 그대로의 그 대응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이 예고 없이 발사한 그 라켓 발사 고체 연료였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도 고체 연료로 대응을 했다 하는 그런 일이고 며칠 전에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북한에서 내려보낸 드론 그 5기. 그게 이제 한 5시간 정도를 한국에서 모든 전투기부터 프로펠러, 여러 가지 그 군사 장비까지 전부 동원했지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이 5대가 모두 안전하게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과 아시아 그 동맹국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올해 너무 많이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3명의 북한 관리에 대해서 의미가 없던 어떠한 그 제재를 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한국에 대응을 하는 거다. 그리고 2022년도 내내 북한이 너무 많은 상상하지 못할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 그럴 정도의 많은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 같은 한국과 북한의 긴장은 이어진다. 또 하나가 생겼죠. 북한의 최근 이제 드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도 어떤 그 경쟁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강화되는 2023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고체 연료를 쓴 그런 것을 발사하기 이제 하루 전에 한국이 우주 감시 능력을 키운다. 그리고 역시 그 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어 태세도 강화한다 하는 뜻으로 로켓 시험 발사를 했었잖아요. 워낙에 지금 군사 안보가 무척 민감한 이런 상태여서 한국 날짜로 금요일에 하늘을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무지갯빛, 사람들이 이상한 불빛이다, 신기한 불빛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어서 전부 그 소셜 미디어에 많은 분들이 올리셨는데 이거 뭐지? 하다가 며칠 전에 드론 사태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거 북한의 드론인가?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니야? 무척 걱정하셨다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2023년은 분명히 북한이 이제 이렇게 드론을 내려보내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미국과 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훨씬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좀 허리가 약하잖아요. 무기에 있어서는 최첨단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드론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개조하고 개발하고 해서 한국은 이제 그 밖에 재래식 무기 같은 것이 북한보다 무척 강하지만 크기도 작고 뭐 성능도 별로 뭐 대단하게 세련된 그런 군사적인 장비라고 볼 수 없는 정찰용 드론 같은 것을 막는 것이, 이 기술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파리 잡으려고 뭐 초가삼간 다 태운다 하는 식으로 파리 한 마리 잡으려고 전투기 같은 것을 출동을 시키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여러 그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군사 장비가 아니어서도 있지만, 이 드론이라는 게 워낙에 거의 빨리빨리 달리는 자동차 정도,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속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속도밖에 안 되는 느릿느릿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민가가 있는 곳에서 전투기로, 공격용 헬기로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그 합참에서 죄송합니다. 또 그 윤석열 대통령도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죄송합니다에는 뭐 나는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2014년이나 2017년에도 북한이 그 드론 공격을 했었는데도 그 전임 대통령들은 무엇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뭐 여러 가지 뼈 있는 지적 같은 것들도 했었고요. 그리하여 이제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방어에 5,600억 원, 뭐 4억 4천만 달러 정도를 긴급하게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일부에서 아니 왜 뭐 이상한 교란 작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잘못 사용을 했다, 공격용 그 태세 전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무슨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고 하는데 이미 있었던 건데 이거 뭘 몰라도 한참 몰라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주 작은 문제로 세계에선 보고 아예 뭐 거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드론 부대가 있었으면 뭐합니까? 말만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북한에 이 드론을 내려보냈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번에는 정찰 그 드론이었지만 거기에 뭔가 무기를 실으면 공격용 드론이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게 의미 없는 무슨 드론 부대가 창설돼서 있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정치적인 고투리를 잡기 위한 그런 것이지 뭐 큰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무슨 뭐 교란 작전을 해야지 하고 막 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정치인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추격시킵니까? 교란 장치로만 떨어뜨리지. 그건 이제 일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뉴스를 접할 때는 앞으로 2023년 새해에도 어떤 정쟁적인 진영 논리로 그렇게 뉴스를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건 과거 정부에서 이 같은 그 드론 공격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난 것은 현 정부니까 현 정부에서도 뭔가 미흡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바탕에 두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봤더니 조잡한 드론도 잘 활용할 줄 아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5대가 무사히 다 북한으로 돌아갔으니 굉장한 망신이죠. 전쟁에서 진 것이고, 최초의 본격적인 드론 전쟁에서 진 것이고, 오히려 뭐 드론을 추격하려고 했던 이쪽에 군사 장비가 추락하고 말고, 전투기가 추락하고 말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새해에는 이 문제가 굉장한 뉴스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은 2022년 미국 기준으로 이미 한국에서는 2023년이 됐지만 마지막이지만, 저는 그냥 뉴스 평소에 하듯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장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2018년도에 1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치료를 받고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보수에서는 대부분이 좋아했고, 진보에서는 아니 그게 뭐냐, 그러면 뭐 벌금 같은 것도 돈도 있으면서도 내지 않은 것도 결국은 다 안 내도록 해준 거잖아. 벌금 130억 원 가운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82억 원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 뭐 그런 비난을 많이 했고, 이 같은 비난 정도까지는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가게 됐는가? 부패 혐의, 뇌물수수, 300억 원 이상의 횡령, 한 7개 정도의 혐의에서 거의 4년 정도 복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남은 형량은 17년 징역형이었는데, 뭐 나이도 워낙 많고 뭐 아픈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6월 달에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면됐다. 해외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전부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법적으로 받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반대편에 정당,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의 최고 지도자가 사면을 해준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아주 급하게 대통령이 됐지만 나중에 20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다는 것. 한국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복역한 이후에 사면됐다 하는 내용들을 해외에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국가 화합이라는 게 목적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번에 1,300명 이상 사면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많았죠. 숫자가 많았는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디 뭐 휴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휴가 가서도 계속 뭐 법안에 서명도 하고 합니다. 6명 사면을 했습니다. 6명 사면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한 그 6명을 보면은요, 정치적인 이런 뭐 자신과 정치적인 뜻이 전혀 반대인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그 범죄를 저질렀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해드리자면은 6명인데 그것도 수십 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형을 복역한 그런 그 사람들 6명을,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남편을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굉장히 그 가정 폭력, 학대 같은 것을 했었던 남편. 그렇지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왜 남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2급 살인 혐의로 뭐 유죄 판결을 받았었던 여성인데, 사면된 여성이요. 6명 가운데 1명이죠. 그랬는데 당시에 재판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 왜 가정 폭력 상태에서 여성이 이 남편, 뭐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 같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가, 그 당시에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의 증언 같은 것을 재판부에서 참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폭행당하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증후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뭐 불법 뭐 마약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전화로 마약 거래를 위한 뭐 뭔가를 했다, 통신 뭐 교류를 했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23살 때,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지역에서 의료용이거나 아니면은 그 레크레이션용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돼서 의료용조차도 합법화가 안 된 주는 세 개 주밖에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됐지만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는 23살 때 마리화나 그 밀매 음모에 연루됐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뭐 군 복무 중에 술을 마셨고 또 역시 마약을 복용했었던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뭐 세금에 관한 것을 클리어하지 않고 뭔가를 이제 판매하고 했었던 사람, 그리고 역시 뭐 마리화나에 관한, 이렇게 이번에 한국에서의 1,300명 사면과 미국의 6명 사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전부 실제적인 그 범죄자를 사면을 한 것이고요. 그 여성을 포함해서. 또 하나는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언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뉴스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모든 매체는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사건, 아니면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무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포함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것을 볼 때 한국에선 사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데, 알자지라는 이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중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도를 하고 있는, 너무 치우쳤다 이번에 사면이, 예를 들면 보수 쪽으로 이 같은 해외에서 한국에 관한 그 사면을 보도할 때는 그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두 가지 뉴스는 제가 지금 일본 매체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니케이 아시아, 니케이 신문이 세계에서 이제 경제 전문 신문으로는 가장 큰 신문이잖아요. 니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교도뉴스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도뉴스. 교도뉴스는 미국의 AP통신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없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통신이죠. AP통신이 기사를 쓰면 다 이제 다른 매체에서 받아가잖아요. 받아서 어떤 경우 웹사이트에는 그대로 AP라고 올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심층 취재를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스토리로 보도를 하는데, 일본의 통신사인 교도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슈인데 교도뉴스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신문 니케이 에이시아가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일본과 한국에 관한 겁니다. 먼저 교도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아주 좋았었던 그런 전성기로 되돌리기를 희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교도뉴스의 헤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공명당의 대표가, 야마구치 나소 대표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명당이 기시다 후미오의 자민당과 연합 파트너이기도 하고, 50분 정도를 회담을 했으니까 짧은 편 아닙니다. 약간 길다고도 볼 수 있고 그냥 보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 또 일본 기업들이 들어가고 한국 법원의 판결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를 쓰는 거, 이제는 드론,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국과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미국이 전부 영향을 받는 이런 굉장히 긴장된 시기잖아요. 그런 긴장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전성기로 복원하기를 희망을 한다 하면서, 교도뉴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일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일 정치인이라고, anti-Japan politicia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대면을 했고,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공명당의 이렇게 대표를 만나게 된 건데, 또 니케이 신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니케이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를 산 그런 그 신문이기도 하고요. 니케이 신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마구치가 가능한 한 빨리 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좀 전에 교도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니케이 에이시아는 이 공명당의 야마구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마구치 나소 대표가 그렇게, maybe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같은 일본의 매체지만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방위 협력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드론을 한국에 내려보내고 많은 뭐 라켓 미사일 발사 활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게 되는 북한을 의식을 하고 중국도 의식하고 이제는 2차 대전이 끝난 지도 아주 오래됐고 해서 일본도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의 2%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위협이 되는 것을 없애버리는 미사일 기술, 그리고 이것을 또 반격하는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일본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쪽 어떤 주체의 그곳까지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니케이 아시아 신문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일본과 방위 협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관심이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일본 없이 모든 방위를 다 완성할 수 있는데 미국하고만 하면 됐지 왜 일본하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마구치는 가능한 한 빨리 두 나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보수도 일본의 중요성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인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드론 문제도 나왔잖아요. 드론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보수도 있고, 어떠한 입장에서도 한국만의 정보보다는 일본과 미국 정보, 미국과 한국만의 정보보다는 일본 것까지 합치고, 기술도 일본 것까지 합치고, 군사적인 기술도 기술이잖아요. 특히 해상에서의 여러 가지는 어떤 경우는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드론도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니케이 아시아 경제신문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크면은요, 한 173만 부 정도를 발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니케이 인덱스가 있잖아요. 니케이 225 인덱스가 있고, 일본에서 이제 4대 신문이고, 아사히 신문이 있고, 이 요미우리 신문이 있고, 마이니치, 니케이, 이렇게 돼서 구태여 말하자면 중도 우파 정도 된다고 할까요? 니케이 신문이. 네. 또 이 내용은 UPI 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 좀 큰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유리천정을 악명 높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UPI는.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유리천정이 있어서 유리천정을 깬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낸시 펠로시 첫 번째 여자 하원 의장,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의 첫 번째 흑인 여자 시장, 캐탄지 브라운 잭슨,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여자 연방 대법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또 그제가 아니라 어제 숨진 바브라 월터스, 뉴스계에서의 유리천장을 깨고 여자가 단독으로 프라임타임인 저녁 뉴스 단독 앵커를 했었던 사람, 유리천장을 깨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UPI는요, 한국의 악명 높은 유리천장을 깨는 그런 여성들과 깰 때는 그 여성들이 혼자 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대기업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UPI가 지적하기를 영국 언론이 측정한 유리천정 지수가 10년 동안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 회원국 가운데서 최하위였답니다. 최하위. 여성과 남성의 여러 가지 차이가. 아무리 많은 분들이 여자가 요즘 얼마나 힘이 위에 올라가면 안 그런다니까요. 은행에서건 직장에서건 정부에서건 위에 올라가면. 그런데 지금 탑 재벌들이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달에 LG 생활건강이 넘버 4 그룹인가요? 이정의 CEO, 첫 LG그룹 여자 CEO를 냈고,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 SK도 이달에 안정은 온라인 소매 11번가의 CEO,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로 만들었고, 삼성그룹 이영희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사장에 1938년도에 창업한 이후에 삼성이 오너 가문의 여자들이 아니면 여자 프레지던트가 아무리 한 분야라 할지라도 여자 사장이 없었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38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의 탑 그 유리천정 깨기는 재정 분야의 빅4, KB, 신한, 우리, 하나뱅크 이런 분야, KG증권 그 CEO 박정림 씨 뚫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많이 한국의 대기업이 여성들이 유리천정을 깨부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요,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유리천정을 깨는 여성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저는 뉴스를 오래 했으니까 많이 봤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그 유리천정을 처음에 깨는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하기보다 남자보다 사람들이 딱 생각하고 있는 그 업계에서의 저돌적인 면이나 싸움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공격성은 남자보다 훨씬 더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남자가 들어갈 자리를 제일 처음에 딱 차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라기보다 남자보다 더한 남성성을 갖고 있는 여자,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대물림입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최초의 여자 연방 하원 의장이었지만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잖아요. 그 가문 자체가. 그렇게 또 여성들 정치인들이 뭐 남편이 숨져서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후광이 없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샤이하고 또 그 조용하고 이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만 대통령이 되기가 쉽지 않았지 않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UPI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게 미국, 영국, 해외 모든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도를 했고, 가장 보도한 매체가 많은 이슈는 바로 이 이슈였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몇 년 동안의 논쟁 끝에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세관국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전신 섹스 인형 수입 금지를 풀었다. 그런 것을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요즘 세계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보통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 그 성인용 인형이 많지 않겠어요? 거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뭐 자본주의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같은 그 성인용 장난감, 사람과 똑같이 생긴 전신용, 그러한 것을 뭐 수입을 금지를 한다던가 그런 법이라든가 규정은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세관에 의해서 압수가 됐고, 그 이유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법률이 딱 이런 법은 아니지만 법률 조항에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은 국가의 아름다운 전통과 공중도덕에 해를 끼치는 물건은 수입을 금지한다. 그게 세관국에서 이 조항을 해서 그걸 이제 수입을 누군가가 하려고 하면 다 창고에 쌓아놓은 게 지금 뭐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의 경우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그런가 하다가 수입업자들이 결국은 소송을 했고, 그런데 소송을 한 그 결과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세관국에서 해석을 하기를 이러한 것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거지, 그게 무슨 공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던가 이런 게 없다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것을 금지를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2019년도에 한국의 대법원이 이 같은 그 인형들이 개인이 쓰고 엄격하게 규제되지만 이건 무슨 뭐 합법이다 뭐 이런 정도의 많은 그런 그 분위기가 생겼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25만 명이 이 같은 인형의 한국 수입을 하면 안 된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뭐 이런 분위기였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미국에서도 마리화나를 의료용이나 또 오락용으로 합법화하지만 그게 점점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와 마찬가지의 우려를 제기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날짜로 월요일에 관세청이 성명을 내고 실물, 사람 크기의 그 같은 그 인형에 대해서
뭐 지침을 개정한 거죠. 최근에 이제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여성가족부 뭐 관련 부처들의 의견도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는데 이게 왜 예외인데 미국 매체에선 제가 그걸 미처 지금 체크업을 못 해봤네요. 한국 것을. 어린아이를 딱 그 모양 자체가 어린아이를 닮은 것 같은 인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인물, 유명한 사람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든 인형의 수입은 계속 금지한다. 라고 보도하는 매체도 있고 그 부분은 BBC 방송 같은 경우는 애매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건 이제 한국 거 여러분들이 금방 뭐 검색 엔진에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이라든가 호주, 영국 같은 나라도 어린이 그 전신 인형 같은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연예인 닮은 인형도 금지하겠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 결정도 시대가 바뀌면서 국가가 사생활에 대한 개입을 좀 제한을 해야지 된다 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런 것을 반영하는 거다. 굉장히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해서 제가 여기저기 뭐 여러 뉴스를 같이 복합적으로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여성들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성 뭐 인권단체라든가 아니면 보수단체는 결국은 이 같은 인형을 쓰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자로만 본다. 공중도덕을 훼손시킨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뭐 이 같은 인형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뭐 당연히 관세청의 결정을 환영을 하겠죠. 늦기는 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생활의 부분도 인간의 행복 추구 권리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건 사생활에서의 영역인데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그렇고 또 다른 것은 성적으로도 뭔가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형의 도움을 받아야지 된다던가 무슨 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생리적인 욕구는 있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도 반영이 돼야지 되고 또 다른 것은 뭐 예술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예술적인 목적이야 워낙에 창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만든 그런 인형 판매를 단속하진 않지만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죠. 해외에서 만든 것보다. 아무튼 그리하여 세관이 그동안 뭐 많이 압수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는 내용. 이 내용이 2022년 마지막 주에 해외에서는 한국에 관해서 가장 많이 보도했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2022년 마지막 미국의 하루도 이제 안 남았고 반나절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해피하게 지내시고 내일은 제가 방송하러 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1월 2일에 정규 방송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는데요. 이미 새해를 맞으신 한국분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새해를 맞으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